파죽짓에 하나에어로의 주가가 그야말로 폭등 중입니다. 이는 그동안 논의 중이었던 폴란드 정부와의 수출 잔여 물량이 확정되면서 폭발적으로 물량이 터진 것인데요. 애초 시장의 컨센서스는 10조 원 규모였으나 실제는 18조 원, 어마어마한 물량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이죠. 여기에 방산업계가 기다리던 빅뉴스,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까지 통과됐는데요. 그야말로 폭주 기관차에 날개를 달아준 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방산의 비상은 지금부터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맞지만 그 수혜를 오롯이 대한민국만 받고 있다는 기대는 대단한 착각인데요. 한국 방산의 성장 그 이면엔 기존 유럽의 방산 강국 독일, 프랑스, 영국이 노골적인 적대감을 드러내며 실력 행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저가 시장만을 노려오던 튀르키예가 무섭게 뒤를 쫓고 있으며 기초 체력이 튼튼한 이스라엘까지 한국 추격전에 가세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유럽의 눈에 비친 한국 방산의 경쟁력과 우리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정상에 오를 해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지인들의 카톡으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꺼리튜브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진격의 한국방산, 그 기세가 매섭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 정부가 밝힌 내용에 따르면 수출 잔여 물량은 전체 규모가 130억 달러, 하나 18조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엔 K9 자주포 300문 이상, 천무 다연장 로켓 70대가 포함되는데요. K9 자주포가 92억 6천만 달러, 우리 돈 12조 3,300억 원어치, 천무가 41억 1천만 달러로 우리 돈 5조 4,800억 원 규모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K9 자주포의 경우 수출 물량이 엄청난 만큼 절반 정도를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법까지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는 폴란드의 생산 거점과 정비, 판매를 일원화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것으로 추후 유럽 진출에 큰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에어로와 폴란드 정부의 잔여 물량에 대한 논의 과정은 지지부진하기만 했는데요. 문제는 바로 폴란드 정부의 실탄 때문이었습니다. 석탄을 제외하곤 돈이 될 만한 지하자원이 부족한 국가 폴란드는 코로나 시국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재정이 바닥난 상태였는데요. 여기에 막대한 규모의 방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물론 하나에어로 역시 금융지원 한도를 늘리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을 기다렸던 것인데요. 이제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으니 하나에어로의 방산 수출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그러나 좋은 일에는 반드시 방해꾼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기존 유럽의 방산 강국들이 한국산 무기의 유럽 시장 확대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인데요. 그중 독일이 가장 적극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국 방산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K9 자주포와 K2 표, 천궁 시리즈 등은 그동안 시장을 독점하던 독일의 방산 제품군을 완벽히 대체 독일의 시장을 잠식해버렸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독일은 자국 내 무기 생산 능력과 성능을 높이는 동시에 독일답지 않은 가격 인하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 방산의 수출을 막기 위해 프랑스, 영국 등과 암묵적 카르텔을 형성, 한국 방산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유럽이라는 안방 시장을 되찾기 위한 방산 카르텔의 공세가 무서운데요. 이들은 나토 동맹국을 압박하는 동시에 한국 방산을 견제하고 나섰습니다. 가령 지난 20년 동안 전차 강국 독일은 전차 단일 품목에서 최다 수출 1위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터키와 폴란드, 그리스 등 나토 회원국에 판매한 전차의 비중이 절반을 넘는데요. 물론 나토 회원국 간의 무기 거래는 전쟁 발생 시 부품과 정비 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고 연합작전과 군수 지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 등 많은 이점을 갖고 있습니다. 더구나 독일은 EU의 맹주를 자처하는 영향력 높은 국가이기에 그동안 땅 짚고 헤엄치기식 쉬운 장사를 해왔습니다. 폴란드 역시 독일의 방산 생태계에 속해 있던 대표적인 국가였는데 그랬던 폴란드가 갑자기 한국산 K2 전차와 자주포를 도입하자 독일이 실력 행사에 돌입한 것입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독일 라인메탈은 최근 우크라이나의 탄약 생산 공장을 신설 155mm 포탄 생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분히 한국을 의식한 행동이라는 것이 현지 전문가들의 분석인데요. 한국과 본격적으로 치킨 게임을 시작하겠다는 포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전쟁으로
유럽 내 탄약 수요가 커져 있지만 종전 이후 남아도는 탄약은 우리나라 방산업체의 수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더구나 생산 능력이 향상된 독일 탄약 공장에서 덤핑까지 시도한다면 기존 거래처마저 위태로울 수 있죠.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독일이 손해를 무릅쓰고 탄약 공장을 지으려는 이유는 너무나 명확합니다. 과거 노르웨이 전차 사업에서 독일이 K2를 밀어내고 레오파르트 수주에 성공한 예가 있는데요. 이때 독일이 사용한 방법은 독일이 러시아에서 수입하던 천연가스 거래처를 노르웨이로 옮기는 정치적인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프랑스도 역시 K방산의 견제자로 빠르게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럽에선 우크라이나에 충분한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 한국 등 제3국에서 무기를 수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는데요. 프랑스가 이 안건을 주도적으로 반대해 무산시켰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 차에 접어들어 장기화하면서 전선에선 155mm 포탄이 부족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전쟁 발발 이후 유럽의 155mm 포탄 생산량은 40% 이상 증대됐지만 이는 우크라이나군이 광활한 전선으로 진격해오는 러시아군을 막아내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당연히 나토 내부에서조차 최선의 거래처인 한국제 포탄을 들여와야 한다는 의견이 줄을 이뤘지만 프랑스가 강경하게 반대, 안건 자체를 무산시킨 것입니다. 여기에 프랑스는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방산 시장에서의 자국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한국 방산을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로 여기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명품 전투기 KF-21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4.5세대 전투기 라팔과 경쟁 중인데요. 라팔은 2000년 이후 프랑스군의 주력 전투기로 사용되면서 수출에 나섰지만 성능과 가격 문제로 미국 전투기에 밀려 수주전에서 잇따라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정부가 본격적인 수주전으로 돌아선 후에 2016년부터 인도를 시작으로 이집트, 카타르, 그리스, 크로아티아, 아랍에미리트,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출 계약을 따내고 있는데요. 심지어 지난해 3월엔 자국 공군의 라팔을 셀프 납품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신형적외선 탐지 추적 장치 등을 개량에 탑재한 개량형 라팔 F4 버전을 만들어 KF-21 양산품이 나오기 전에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려 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 방산은 이스라엘 등 방산 선진국을 롤모델로 삼아 방산 산업을 일으켜 세웠는데요. 현재는 프랑스가 한국이 유럽에 진출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 지원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무기 수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입니다. 작년 9월 프랑스 국방부 장관을 위시한 프랑스 방산업체 관계자 20여 명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자국의 기동장비 생산업체 아르쿠스가 우크라이나와 장갑차 생산 공장 설립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자주포를 생산하는 넥스터도 현지 합작 공장 건설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행보로 유럽 방산 시장에서 프랑스의 점유율은 급등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2021년부터는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2위로 급부상 중인데요. 이제 러시아의 공백을 파고든 것도 모자라 한국이 진출한 시장까지 빼앗으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영국도 위상이 하락한 방위산업에 대한 정책 변화를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세계 방산 시장에서 영국의 점유율은 2017년 기준 4.7%에서 2022년 3.2%를 기록, 점유율이 32%나 감소했는데요. 이에 자극받은 영국 정부는 당장 BAE 시스템즈 사무소를 우크라이나에 개소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국산 105mm 견인포 L119를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하기로 합의하는가 하면 자회사에서 생산하는 CV-90 보병전투차도 우크라이나에서 생산 정비하겠다는 의향서를 체결했습니다. 한국 방산으로서는 독일, 프랑스도 버거운 마당에 영국까지 상대해야 하는 것이죠. 더구나 영국 정부는 자국 방산산업 보호에 대한 의지뿐 아니라 한국 견제에 대한 노골적인 적대감까지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영국은 노후 AS-90 자주포 32문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면서 2032년까지 최신 자주포 116문, 하나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방산 프로그램을 수행 중인데요. 이 수주 사업에 한국은 K9-8로 경쟁에 참여했지만 지난 3월 갑자기 영국 정부는 계획을 변경해 스웨덴산 아처 14문을 임시 도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자국의 자주포 전력의 공백을 메운다는 명분으로 사업을 시작했지만 막상 한국산 자주포의 독점 상황에 자국 기업인 BAE 시스템즈를 보호하기 위해 말을 바꾼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BAE 시스템즈는 아처의 차체를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더욱 기막힌 사실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고
불구하고 독일, 프랑스, 영국의 횡포에 나토가 암묵적인 동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수십 년간 회원국 위주로 무기를 거래하는 뿌리 깊은 관행, 즉 방산 카르텔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렇게 생산된 무기체계의 수준이나 품질이 지나치게 떨어져 있거나 생산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나토 내부에서조차 국제정치와 외교적 역학관계를 떠나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사실 폴란드는 K9 자주포와 K2 우표 도입을 결정하기 전에 독일의 레오파르트2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납점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레오파르트2는 가격과 유지 보수는 물론이고 납품기한까지 어느 것 하나 확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는데요. 이런 불확실성은 강한 군대를 꿈꾸는 폴란드의 눈높이와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결국 폴란드는 한국을 선택했고 큰 이변이 없는 한 두 나라의 동행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인데요. 한때 실수로 지탄받던 폴란드의 결정은 최고의 선택이란 찬사를 받고 있으며 한국 방산의 도약 역시 역사의 길이 기록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러시아로 인해 촉발된 유럽의 안보 불안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이 동유럽의 방산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습니다. 비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니라도 한국 방산은 지속적인 성장을 거듭해왔습니다. 그러나 비약적인 상승 곡선을 그릴 만한 확실한 계기가 없다는 것이 조금 아쉬운 점이었는데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전쟁이라는 인류 최악의 불행을 우리의 이득을 위한 발판쯤으로 여기면 안 되겠지만 주어진 기회를 굳이 걷어찰 이유도 없습니다. 게다가 러시아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들은 과거 수십 년 동안 구소련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에 대한 공포감이 더욱 클 수밖에 없는데요. 공포감을 떨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국방력 강화입니다. 그리고 긴 시간과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국방력 강화를 최대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해결해 줄라라는 전 세계의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런 판단으로 폴란드가 한국의 무기들을 선택한 것인데요. 사실 지금 폴란드 내에서는 정권이 바뀌면서 추후 계약의 성사가 불안하긴 합니다. 그래도 한국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폴란드의 전례를 바로 옆에서 지켜본 다른 동유럽 국가들은 대한민국 방산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 여파는 점점 증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체코에서 한국을 선택한 폴란드가 정답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체코는 비축해두었던 T-72 전차 62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대신 독일로부터 레오파르트2A4 전차 지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안 그래도 노후화된 전차를 교체할 필요가 있었던 체코로서는 반길만한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부터 순차적으로 레오파르트2A4 전차를 넘겨받아 지금까지 총 14대를 인도받았고 해당 전차들의 테스트 결과가 얼마 전 공개되었습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독일에서 받은 전차들이 모두 상태가 좋지 못해 기껏해야 훈련에서나 써먹을 수 있는 고철덩어리라는 것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레오파르트2A4 14대 모두 수리가 필요한 상태였기에 올해 초부터 인도받자마자 수리하기 시작해 지난 11개월 동안 진행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지난 11월 26일 체코의 언론 매체 드네스는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며 독일과의 방산협력으로 체코의 군사력이 순식간에 악화됐다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체코 군사 전문가들은 독일에서 받은 레오파르트2A4 전차에 대해 1980년대에 생산되어 T-72와 별 차이 없는 구형 모델이라고 지적했는데요. 구형 레오파르트2A4 전차 14대를 받아봤자 4배가 넘는 물량의 T-72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한 대가로는 결코 균형이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체코 국방부 차관 출신 군사 전문가인 밀란 미쿨레츠키는 체코 정부의 안일한 결정으로 현재 폴란드가 공급받고 있는 한국의 K2 전차와 같은 우수한 전차를 획득할 수 있었던 협상 가능성을 놓쳐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A4 버전의 레오파르트2 전차는 1980년대 중반에 개발된 전차로 확실히 오늘날의 전쟁을 위한 전차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계약에 동의함으로써 체코 내각 지도부는 우리가 더 나은 선택지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없애버렸습니다. 밀란 미쿨레츠키는 이전에도 독일과의 거래로 체코군이 필요로 하는 신형 전차 구매 협상에 입지가 좁아질 수 있고 폴란드가 K2 전차를 구매 후 신속하게 인도받았던 것과 달리 독일의 2A7, 2AA 모델을 구매하면 체코에 인도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도입하면서 유럽 국가들은 독일이 아니라 한국이라는 선택지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산 분야에 게을렀던 독일이 납기일까지 정확히 맞춰주는 한국 무기와 정면 승부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대대적인 유럽 시장 진출을 막아내기 위해 독일은 기발한 꼼수를 생각해냈습니다. 독일에서도 이제 폐기해야 할 때가 된 구형 레오파르트 2A4 모델 전차들을 미끼 삼아 체코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에 동참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각국의 차기 전차 수주 사업에서 독일의 최신형 전차 레오파르트 2A8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만들기 위한 실리를 챙김과 동시에 독일이 EU의 맹주로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앞장섰다는 명분까지 얻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소련제 낡은 전차만 사용하던 체코는 상태가 좋든 나쁘든 독일제 전차를 도입하게 되면서 다음 전차도 같은 정비 체계를 가지고 있는 레오파르트2 최신 모델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실제로 약 80여 대의 레오파르트 2A8 전차를 도입하기 위한 계약을 진행 중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점 때문에 체코가 K2나 에이브람스 등 경쟁 모델을 고려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뒤통수를 맞은 국가는 체코뿐만이 아닙니다. 헝가리 역시 T-71을 대체하기 위해 2018년 레오파르트 2A7 전차를 구매했는데요. 헝가리 육군이 첫 번째 전차를 인도받은 시기는 계약을 체결하고 무려 5년이 지난 후인 2023년이었습니다. 헝가리는 전차 도입이 심각하게 지연된다는 소식에 2020년 울며 겨자 먹기로 12대의 중고 레오파르트 전차를 인수하기까지 했습니다. 한국의 K2 전차가 4개월 만에 폴란드에 납품됐던 걸 생각한다면 독일의 납품 속도는 당장 계약을 파기해도 할 말이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폴란드 군사 전문가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한국 무기 반대파 야로스와프 볼스키가 K2PL 전차의 생산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금까지와 정반대의 주장을 펼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저명한 군사안보 언론인이자 분석가인 야로스와프 볼스키는 자신의 SNS를 통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비공식적인 정보에 따르면 폴란드는 K2PL 전차 180대를 추가 주문할 예정이다. 이번 주문으로 수십 대 분량의 전차는 한국에서 생산될 것이며 나머지는 국내 생산을 준비하고 이미 상당한 투자를 진행 중이다. 그러면서 K2PL의 폴란드 국내 생산을 위해 협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지금까지 한국 무기 도입을 반대하며 문제점만을 지적해왔었던 인물이 오히려 K2PL 생산을 서두르기 위해선 폴란드 군비청이 협상에 진지하게 임해 빠르게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갑자기 180도 바뀐 태도가 당혹스럽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야로스와프가 한국 무기 도입에만 반대했지 폴란드의 군사력 강화는 지지하는 인물이라는 걸 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발언입니다. 이번 폴란드 총선에서 54%의 득표율로 승리를 가져간 폴란드 야권연합은 이전부터 폴란드 군사력 강화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때문에 야로스와프는 정권이 바뀌기 전에 현재 진행 중인 무기 도입을 마무리하지 않으면 K2 등 한국산 무기는 물론이고 미국산 무기 도입 예정까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K2PL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으로 돌아선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러면서 2차 무기 도입 협상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현대로템이 비협조적이어서가 아닌 폴란드 군비청이 일정을 계속 이상하게 잡아 난항이 발생하고 있는 거라며 오히려 한국이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가 아닙니다. 최근 유럽에 빈약했던 MD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면서 루마니아 역시 본격적인 신규 대공방어 시스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차세대 중단거리 대공방어 체계를 공개 입찰로 도입한다는 계획인데요. 해당 사업은 모두 2단계로 나눠서 진행되며 루마니아는 단거리, 초단거리 통합무기 시스템 6개 포대와 단거리 시스템 6개 포대, 초단거리 시스템 6개 포대 등 대공방어 시스템 인수를 위한 입찰을 시작했습니다. 기술 솔루션이 50% 비중으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격과 납품기한 등을 고루 평가해 최종 낙찰자를 골라낼 계획인데요. 수량으로 따지면 도합 41기 이상, 예상 규모로 따지면 모두 42억 달러, 우리 돈 약 5조 5,500억 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사업 규모가 규모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내로라 하는 방산업체들이 죄다 몰려들었는데요. 전 세계 방공망각 축전이나 다름없는 루마니아에 대한민국 역시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바로 한국형 패트리어트 MSAM 통칭 천궁입니다. 특히 천궁2는 지난 2011년 개발에 성공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 천궁1에 탄도미사일 요격 기능까지 더해서 개발한 대한민국의 최신의 대공 미사일로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과 선의의 경쟁을 벌일 다른 나라의 방공 시스템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노르웨이 콩스버그는 미국의 레이시온과 압착한 지상 발사형 대공무기 체계인 나삼스를 제시했고, 독일의 딜디펜스는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이리스티를 지대공 형식으로 개조한 아이리스티 SL을 들고 나왔습니다. 또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명가 이스라엘 라파엘 역시 스파이더로 수주전에 뛰어들었습니다. 하나같이 쟁쟁한 경쟁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측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LIG-넥스원은 지속해서 루마니아와 방산 협력을 이뤄내는 상황이어서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물론 외적인 요인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무기체계, 그것도 미사일 방어에 직결된 대공 시스템인 만큼 성능이 가장 중요한데요. 사격 통제소, 다기능 레이더, 그리고 발사대, 차량 세대가 한 개 포대로 구성되어 있는 천궁은 국내 최초의 3차원 이상 배열 X대형 레이더인 천궁 다기능 페이사 레이더를 탑재했는데요. 이 덕에 천궁원은 유효 사거리 40km, 항공기 요격고도 15km에 달하며 성능이 향상된 천궁2는 유효 사거리만 50km, 요격고도는 20km에 육박합니다. 또한 천궁2부터는 탄도탄 요격 능력 역시 추가되어 최대 사거리 20km, 15km 고도의 마하오 이하의 탄도탄을 요격할 수 있습니다. 천궁2의 가장 큰 특징은 홀드런치 방식을 채택했다는 건데요. 기술적 난이도는 굉장히 높지만 가스 압력으로 미사일을 수직으로 쏘아 올린 후 공중에서 점화하는 방식이라 포대의 방향과 상관없이 모든 방향에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발사대 한 기당 8발의 요격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발사대 내부에서 화염이 발생하지 않다 보니 내구성마저 할런치 방식보다 월등합니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와 달리 기술 이전 및 공동 개발이나 공동 생산이 가능한 상황인데다 가성비나 납기 속도전 등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입장이라 자신감이 붙은 상태입니다. 추운 겨울만큼 세계의 경제와 안보는 바짝 얼어가고 있지만 대한민국 무기 수출은 훈훈한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유럽의 카르텔을 형성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독일과 두말할 필요 없는 최강자 미국 등 쟁쟁한 경쟁 상대가 즐비한데요. 한국 방산도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과 붙어도 밀리지 않을 만큼 성장했기에 동유럽 무기시장 장악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